알다시피 우리는 미국과 프랑스에 살고 있고 경제도 아주 좋아요. 우리는 멋진 집도 있고 훌륭한 사업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곳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여기가 미래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자랄 때 이스라엘은 제3세계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철학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해요. 라피 레오디는 영국 태생의 이스라엘 라피이자 교육자이며 전직 벤처 캐피털리스트입니다.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아내 루시가 아내 루시와 딸 마야, 리나가 2023년 4월 요르단 계곡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회복력, 신앙, 그리고 시오니즘에 관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라피디는 자신의 새 아내 엘리사에게 새로운 책, 이스라엘을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 그곳에 있지 않을 여유가 있는가를 헌정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투자자의 분석 도구를 적용하여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장기 투자처 중 하나임을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JNS 뉴스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피 D. 감사합니다, 스티브. 이 훌륭한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우리의 비극이 있은 후 6개월 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과 전 세계 여러 지역 사회에서 저를 초대해서 아마도 그 상황에서 힘을 주기 위해 연설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전하고 또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다니며 연설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연설을 하다 보니 아마 이걸 글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책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서문에서 프랑스 지하철에서 겪었던 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진실을요, 스티브. 그래서 앨리스와 저는 미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루 동안 파리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 다 20년 전은 훌륭한 프랑스 코셔 음식에 대한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최고의 고기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아침에는 최고의 크루아상을 먹기로 했죠.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건 정말 오랜만에 먹어본 최악의 식사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우리 고향인 에오프라트에서 훨씬 더 맛있는 크루아상과 프랑스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아침에 정말 형편없는 아침 식사를 한 뒤라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유대인 지구의 지하철역에 서 있었죠. 그리고 제 옆에 모자를 쓴 남자가 있었어요.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키파르를 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히브리어 할 줄 아냐고 물었어요. 그는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사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대화로 이어졌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프랑스인입니다. 프랑스어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최적이 아닌 곳에서 살기로 선택한 거라고요. 당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에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는 유대인으로서 자유롭게 최고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데도 당신은 여기서 살기로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기차가 멈췄어요. 저는 내렸고 그는 입을 벌린 채 남아있었죠. 그래서 그 경험 이후에 뭔가를 써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엘리에게도 일부 헌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프랑스어로 번역되면 그도 읽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 말은 당신은 정말로 직업적으로 라삐이신데 어떻게 그런 배경에서 갑자기 이스라엘과 오늘날 세계 정세를 경제적, 전략적 관점으로 보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스티브, 사실 저는 발디슈바입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런던 시티의 금융가에서 10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두 개의 펀드를 위해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에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펀드에서는 제가 이사로 임명되었고 그 펀드는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사로 임명된 바로 다음 날 저는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와서 랍비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 원래 배경은 사실 투자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펀드에서 일하던 방식은 제가 기술팀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수하고 싶은 회사들, 비상장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 노트를 작성하곤 했습니다. 그 투자 노트에는 제품의 시장, 제품 자체, 경영진, 직원들, 위험 평가, 수완 분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는 전체 분석을 다 합니다. 그걸 작은 책자 형태로 작성해서 전달합니다. 우리는 CEO와 투자 전문가들이 있는 투자위원회 앞에 앉아서 왜 그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지 설명합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네, 돈을 써도 됩니다. 아니요,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생각했을 때 저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회사로 바라보면 흥미로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사로 본다면 시장은 무엇일까요? 제품은 무엇일까요? 경영진은 누구일까요? 경영진은 사실상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원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국민 전체입니다. SWOT 분석, 즉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로 꽤 설득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본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아주 잘 해냈습니다. 당신은 이 책의 목표가 단순히 이스라엘에 투자할 비즈니스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썼죠. 이스라엘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한다는 비즈니스 논리를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 이야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왜 거기에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실 여기서 직업이 있고 여기서 언어를 쓰고 가족도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다 편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알다시피 우리는 미국이나 프랑스에 살고 있고 경제도 훌륭하죠. 멋진 집도 있고 좋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장소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이곳이 미래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일치가 생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랄 때 이스라엘이 제3세계 국가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1980년대, 1990년대의 그 시나리오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의 벤구리온 공항 터미널 1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 그곳은 사실상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를 걸어서 정말 형편없는 터미널로 가야 했죠. 그리고 나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1차선 도로를 따라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 중 하나는 사실 투자자로서 옛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는데 코닥과 애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코닥에 투자했습니다. 그때 코닥은 호황을 누리던 회사였고 전 세계 카메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폰이 등장했죠. 처음에는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곧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리게 됐습니다. 코닥의 전문가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코닥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후 5년 동안 큰 손해를 봤습니다. 반면 애플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전의 세계란 아메리카 대륙, 영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캐나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바로 코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애플이죠. 그리고 기술의 변화, 시장의 역학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알아챈 사람들은 바루하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학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모두가 이스라엘로 이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프로덕트 챕터에 왔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프로덕트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게 경제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고 쉽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진짜 프로덕트는 그 나라의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놀라운 젊은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어떤 산물을 길러내느냐, 즉 젊은 세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이후 이 나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기이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문화와 종교 그리고 자신들의 터전이자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글라스 머레이가 약 2년 전 이스트 런던에서 열린 아크 컨퍼런스 번들에서 4,000명의 비유대인들 앞에 섰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들은 서구의 가치와 종교적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던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 이스라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육받은 젊은이들이고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트 런던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4,000명의 비유대인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지금의 현실이구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의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비교해 보세요. 최고의 대학들, 컬럼비아, 하버드, 예일 같은 곳에서요. 사람들이 하마스를 지지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지지하면서 캠프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그들의 청년들 사이의 격차는 지금 너무 커서 이제는 그 격차를 메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1000배는 더 훌륭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그들의 아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1000배는 더 질이 낮습니다. 그 격차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만약 런던이나 뉴욕, 요하네스버그에서 젊은 전문가가 당신을 찾아온다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오라고 어떤 이유를 들겠습니까? 맞아요. 여기 경제를 보면 정말 훌륭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저도 직접 수치를 계산해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모두 구글이나 챗GPT에 가서 똑같이 수치를 계산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2000년에 나스닥에 $100를 투자했다면 오늘날 그 가치는 아마 $500, $600 정도가 됐을 거예요. 같은 $100를 텔아비브 증권거래소 125 지수에 투자했다면 오늘날 $700나 $800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2000년에 미국 부동산에 $100를 투자했다면 오늘날 그 가치는 약 $300 정도일 겁니다. 같은 돈을 이스라엘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그 가치는 $400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하급수적인 성장입니다. 사실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난 26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당신이 지적한 부분도 흥미로웠는데 1939년에는 전 세계 유대인의 1% 미만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2026년에는 전 세계 유대인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0월 7일 이후로 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일부 이스라엘인들은 떠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라가에서는 루보 쿠쿨로라고 말하는데 절반에 도달하면 그게 사실상 100%란 뜻이죠. 그리고 50%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 10월 7일 이 아마도 전 세계 유대인의 약 50%가 이스라엘에 살게 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시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모두가 이곳이 있어야 할 곳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자들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기 시작했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 시리아, 레바논, 예멘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스티브, 이곳의 인구 통계가 정말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점이 충분히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반유대주의자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유대인인 우리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출생률이 증가하고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서방 국가는 단 한 곳뿐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 한 명당 평균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나머지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1.5명 이하이고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을 제외하고도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세계 유일의 부유한 국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인구 증가율의 기하급수적인 특성 때문에 이 나라의 성장은 향후 50년 동안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장되는지 맞춰보세요. 하지만 자국 출생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처럼 제3세계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나라의 부가 희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과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많은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했던 만큼 실제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생률 면에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가치 있는 이민 유입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이민이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즉 망명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우리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망명 중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망명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미국,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서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문화를 갖추고 있고 언어도 상당 부분 알고 있으며 가치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에프라테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의 놀랍고 소중한 시민이 아주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망명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의 가치와 힘을 더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현상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창조의 땅이 어떻게 혁신과 틀을 깨는 사고의 나라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티브, 제가 말씀드리자면 벤처 캐피털리스트로서 저는 런던에 앉아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찾아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는 우리가 투자했고 어떤 아이디어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투자하곤 했죠.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들 중 상당수는 사실 그다지 생산적이거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도 했고 못 벌기도 했지만 인류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전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뛰어나야 한다는 걸 압니다. 최고의 품질이어야 하고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로 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세계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있고 AI 과대평가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회복력 있는 경제는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실제로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셨을 텐데요. 아일랜드 정부가 5,300만 달러짜리 비행기를 구입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총리가 이동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의 반유대주의적 성향 때문에 그들은 이 비행기에 이스라엘의 항법 시스템인 LBC 탑재되지 않도록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LBC 시스템 없이 비행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의 주요 뉴스는 이 비행기가 이제 안개 속에서는 착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거의 매일 안개가 끼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보이콧함으로써 그들은 5,300만 달러를 들여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산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이버 기술, 인공지능 기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제가 한두 달 전에 팟캐스트에서 인공지능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이 반드시 연마해야 할 한 가지 기술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당신이 무료로 100만 개의 에이전트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그쵸?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 클라우드를 통해 100만 개의 에이전트를 보내서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든 제품 개발이든 무엇이든 말이죠. 당신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것은 새로운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같은 주에 일론 머스크가 한 기술 컨퍼런스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인당 스타트업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은 바로 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도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표가 보여주듯이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모든 서방 국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의 추세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선거철에 다가가고 있는데 당신이 책에서 언급했던 부분이죠. 당신은 겪었던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에 대해 불평합니다. 네, 그건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들은 10월 7일에 큰 실수를 했죠. 그리고 양측 모두 가자지구에 있는 이 큰 장벽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그냥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점은 이 나라가 그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번영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를 보면, 즉 이것은 마크 저커버그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약 5년 전에 모두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고글, 즉 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돌아다니는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당신은 페이스북에서 쇼핑도 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갈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그는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모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가 수백억 달러를 모아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전략을 AI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최악의 경영진이 결국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이유일 수도 있죠. 제 생각에 이 나라를 보면 지도자들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매우 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0월 7일에 그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10월 7일 군대가 우리 민간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은 그 안식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가자 접경 지역으로 차를 몰고 내려가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후 몇 주 동안 사람들은 레바논과 가자 전선에 있는 군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음식도 없었고 옷도 없었고 헬멧도 없었고 방탄조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서서 그것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라의 잘못된 관리가 하지만 그 성공을 통해 사실 이 나라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회복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랍비라는 사실과 타나크, 즉 성경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는 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그리고 당신의 철학 전체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적, 신학적, 영적 관점에서 당신의 주장이 왜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성경을 보면 저는 우리가 디아스포라에서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바를 흐리는데 아주 능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6년 동안 랍비로 있었고 저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합니다. 토라의 주간 분량인 파르샤트 하샤부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했죠. 설교는 항상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내용이었고 뭐든 좋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주간 분량에서 좋은 구절을 하나 뽑아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정말 좋았죠.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14년에 이스라엘에 왔을 때서야 저는 그것이 토라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쉐케르, 즉 거짓이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단순히 이집트에서 가장 낮은 타락의 수준까지 떨어진 한 민족에 대한 책이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집에 데려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언자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지, 왜 우리가 쫓겨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룻기의 경우도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 등에서도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유대인들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저기서 특정 단어만 보다가 그걸 놓치기 쉽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보면 분명히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사실을 잊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시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유대인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엄청난 성공이 꽃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늘로부터의 신호로 모든 것이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당신의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흥미롭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책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책의 초반에 보여주는 그래프나 차트 중 하나는 지난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500년 전에는 유대인 100%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곳에서 노예였죠. 약 2,500년 전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빌론은 세계의 강국이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 2000년 전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에서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에 유대인의 40%가 스페인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1950년대, 60년대에는 전 세계 유대인 대부분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꼭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초강대국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나라가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느 쪽 관점에서 보든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실은 아마 그 둘의 혼합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을 보면 유대인들이 미국에 간 이유가 그곳이 금이 깔린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0명의 억만장자를 보면 그들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실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부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앞으로 20년 안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초강대국이 될 것임을 의미할까요? 그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JNS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보세요. 현재 유대인의 50%가 이곳에 있습니다. 20년 안에는 60%가 될 것이고 50년 안에는 약 80%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규모 알리아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인구 증가율만을 가정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오래 미루면 미룰수록 더 비싸집니다. 이곳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셰켈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이 말을 처음 하기 시작했을 때 약 3년 전쯤에는 너무 과장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맨해튼에서 대저택을 팔아도 베르셰바에서 원룸 아파트 하나 겨우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산, 가족, 그리고 미래를 위해 이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 늦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다면 현재의 추세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피 레오디님, JNS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